육군 제11기 기계와 보병사단 화랑의 연병장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죽인 채 연병장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의 젊은 여군 신병이 두 명의 덩치 큰 헌병에게 양팔이 붙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별 두 개를 단 사단장 최태석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검은색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지지직 전기 충격기 끝에서 푸른 스파크가 섬뜩한 소리를 내며 터져나왔다. 최태석은 그 전기 충격기를 여군 신병의 어깨에 그대로 갖다 댔다. 으악. 여군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온 몸이 활처럼 휘며 격렬했다.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듯이 전기 충격기를 떼고 모든 병사들을 향해 포효했다. 이것이 군기다. 이것이 불복종의 대가다. 이 화랑 부대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그 관기 어린 형벌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것. 부대의 철조망 밖 낡고 녹슨 화물 트럭 운전석에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향해 그는 지옥의 판결처럼 나직이 쫓았다. 나다 천둥을 준비해. 그것은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대한민국군의 최정점. 하늘의 신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건드린 미친 개를 심판하기 위해 지상으로 강림할 것을 예요하는 선을 하고도 무사온 신호였다. 그 끔찍한 형벌이 있기 며칠 전 제11사단 화랑 부대의 위병소 아픈 연희대와 다름없이 한산했다. 그때 어디선가 덜덜거리는 불안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날값 빠진 1톤 화물 트럭 한 대가 위병소를 향해 다가왔다. 청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흉층한 녹을 드러냈고 짐칸에는 낡은 연장들과 정체물을 자재들이 어지럽게 실려 있었다. 깊이 트럭이 위병소 앞에 멈춰졌다. 운전석에서 허름한 작업복 점퍼에 빛바른 청바지를 입은 한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은 기름때와 굳은 살로 거칠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하고 가난한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하사에게 다가가 어색한 미소를 지어해 말했다. 저 면회존을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나라가 이 부대에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는 설렘과 군부대라는 낯선 공간에 대한 어색함이 뒤덕여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격렬어린 시선이었다. 외병소 안에서 나온 당직 간부는 그의 허름한 행색과 낡은 트럭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고물차를 끌고 와. 폐차장인 줄 알았네.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신분증 줘봐요. 그리고 저 고철 덩어리는 당장 부대 밖으로 빼. 여긴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차대는 곳 아니니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다. 그의 이름은 박무진. 지갑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내와 어린 딸의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간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차는 밖에다 대고 오겠습니다. 그는 트럭을 돌려 부대 밖길 가에 주차했다. 그가 다시 위병소로 돌아왔을 때 당직 간부는 여전히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딸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하나? 푸트 이름하고는 소속은 알고 있나? 네.
신병교육대 막 수료하고 3대대로 배치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기다려봐. 간부는 한참 동안이나 글을 세워둔 채 동료와 농담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태도는 마치 길가의 거지를 대하는 듯한 명백한 무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군복을 입은 한 젊은 여군이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딸 박하나였다. 하버보 하나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함께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박무진의 얼굴에 그제야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내 딸 잘 지냈어? 그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가 자신도 모르게 아 하는 짧은 신음을 흘리며 몸을 움츠렸다. 박무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훈련받다가 좀 넘어져서 하나는 애써 웃으며 돌려댔다. 하지만 그누의 웃음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고 아버지의 눈을 피하는 그누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무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딸과 함께 면회객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휴게실로 향했다. 그는 집에서 싸운 딸이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을 꺼내놓았다. 많이 먹어. 군생활 힘들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하나는 밥을 먹는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박무진은 그런 딸의 모습을 가슴 아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의 딸은 지금 무언가에 극심하게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가 딸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발견했다. 군복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검붉은 멍자국을. 그의 심장이 콩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 상처는 뭐니? 이거요. 그냥 훈련받다가 생긴 겁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희 부대는 다들 너무 좋으시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는 거의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다. 박무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딸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데 애는 그만난 이유가 있을 터했다.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거친 손길에 하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박무진은 무거운 달거물로 부대를 나섰다. 딸의 불안한 눈빛과 소매 아래의 멍자국이 그의 심장을 바늘처럼 찔러댔다. 그는 자신의 낡은 트럭에 올랐다. 그리고는 차마 바로 떠나지 못하고 한 새 동안이나 부대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지금 고통받고 있었다. 그가 시동을 걸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똑 누군가 그의 틀어 A키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다. 짐가 고개를 돌리자 낯선 얼굴에 젊은 병사 3명이 서 있었다. 하나의 동기인들 보였다. 병사는 주위를 불안하게 살필더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혹시 박하나 일병 아버님 되십니까? 그런데 자네는 병사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아주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창문 틈으로 그에게 건넨다. 부탁입니다. 꼭 이걸 보셔야 합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나가 위로맞다. 그리고 이게 이 화랑 부대의 진짜 모습입니다. 박무진은 멍하니 손에 들린 차가운 금속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병사는 그 말을 끝으로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박무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 안에 들린 작은 USB가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직감했다. 저 안에는 자신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진실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가 그의 분노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고요한 밤 공기를 울렸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가 상처 입은 것을 확인한 분노한 숫자자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제 적의 심장을 향해 겨물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고요하고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면회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박무진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딸의 접시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딸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곤두서 있었다. 하나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 그녀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기만 할 뿐 시선은 불안하게 면회실 입구를 향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이. 하나야, 박무진이 나직이 불렀다.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빠한테는 말해줄 수 없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애끓는 부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지만 딸의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악해지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하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몇 번이고 달썩였지만 끝내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고기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눈앞에 이 초라하고 힘없는 아버지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 그녀는 두려웠다. 이 부대에서 사단장 최태석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버지.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냥 군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집이 그리워서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박무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딸의 몸은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딸의 군보가를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등과 옆구리에 더 많은 상처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렸다. 지금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세 튀어스 가서 동기들하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기죽지 말고. 알았지? 아버지. 하나는 그 돈을 참아받지 못하고 더욱 서럽게 울었다. 아버지가 평생 폐지를 줍고 막노동을 하며 힘들게 번 돈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면회직관이 끝나고 하나는 눈물을 훔치며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박무진은 그런 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차가운 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위병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낡은 트럭에 올랐다. 그는 차마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는 핸들 위에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 이 군대. 하지만 정작 자신의 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합참 의장 박무진으로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부대를 발칵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딸은 합참 의장백을 눈특별한 병사로 낙인 지킬 것이고 남은 군생활 내내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될 것이 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꼬리만 잘라낼 뿐. 이 부패의 진짜 몸통은 결코 잡을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
그리고 더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트럭의 조수석 창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병사 한 명이 주위를 살피며 서 있었다. 하나의 생활관 동기인 듯했다. 누구신가? 박무진이 창문을 내리며 물었다. 병사는 잔뜩어 배질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혹시 박하나 일병 아버님도 십니까? 그런데 자네는? 저는 하나의 동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로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머니에서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물체를 꺼냈다. 얇은 비네라인 USB 메모리였다. 부탁입니다. 꼭 이걸 보셔야 합니다. 박무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게 뭔가 하나가 위험합니다. 로우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나는 지금 이 부대의 모든 간부들에게 찍혀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부조리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매일 밤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준서처럼 하나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준서 박무진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얼마 전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고받았던 바로 그 병사였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이 화랑 부대의 진짜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로우는 비네라인 USB를 창문 틈으로 박무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준서의 유품입니다. 준서가 죽기 전에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세상에 알려달라고 저에게 남긴 것입니다. 박무진은 손안에 들린 작지만 무거운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왜 나에게 이걸 주는 건가? 하나는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그리고 아버님이라면 저희와는 다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처럼 침묵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순찰을 도는 간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로우는 화들장어 누나 허리를 숙였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합니다. 부디 하나를 구해주세요.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어둠 속으로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사라져버렸다. 박무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안에는 두 젊은 병사의 목숨과 딸의 운명이 담긴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이 지역 속에서 용감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세상 밖으로 던진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진실의 외침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가 그의 분노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고요한 밤 공기를 울렸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하고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 사자가 상처 입은 것을 확인하고 적의 심장을 향해 칼날을 여는 분노한 야수들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제 그 어떤 명분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로운 정의의 칼을 들려 있었다. 심판의 시간이 서서히 하지만 거스를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USB 하나였다. 박무진의 낡은 트럭은 어둠이 내린 국도를 따라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덜 갱거리는 차체, 쉴 수 없이 울려대는 낡은 엔진 소음.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모든 신경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 간에 쥐어진 차갑고 작은 USB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운 일병이 목숨을 걸고 그에게 건네준 진실의 초각, 죽은 전후의 마지막 유크. 그는 당장이라도 차를 해우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이라는 조직의 가장 추악한 민낯과 자신의 딸이 겪고 있을 지옥의 실체가 담겨 있을 터였다. 아버지로서의 본능과 합참의 장으로서의
이성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한참을 더 달리다가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트럭을 몰았다. 그는 시동을 꺼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수석 아래 낡은 공부한 밑에 숨겨두었던 투박한 검은색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트럭 운전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군용 특수 보안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포트에 꽂았다. 딸각. 아주 작은 금속성 클릭음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화면은 몸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파일명은 전부 날짜로만 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오래된 날짜의 파일을 마우스를 움직여 클릭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박무진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화면석 장소는 낯익은 부대의 낡은 창고 아니었다. 영상은 어딘가에 몰래 숨겨둔 사멸화로 촬영된 듯 구도가 불안정하고 심하게 흔들렸다. 화면 중앙에는 한 명의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로 여러 명의 간부들이 둘러서서 그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있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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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군홧발이 병사의 옆구리와 등을 무자비하게 가격하는 소리가 노트북의 작은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병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그 위로 겹쳐지는 악마의 웃음소리. 이 새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더 세게 밟아. 웃음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부대의 사단장 최태석 소장이었다. 그는 팔짱을 긴 채에 자신의 부하들이 한 명의 인간을 장난감처럼 짓밟는 광경을 아주 즐겁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박무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등 위로 시원한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가 노트북을 준 손에 너무나도 강하게 힘을 주는 바람에 단단한 특수 플라스틱 외장에 빼듯 속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턱근육이 꿈틀거렸고 관자놀이에 혈관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번 영상의 배경은 간부들의 숙소로 보이는 방안이었다. 최태석과 그의 부하들이 병사들에게 썩듯 써낸 보호세를 세고 있었다.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번 달 수금액이 생각보다 적군. 최태석이 돈을 세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애새끼들이 빠져가지고 군기가 약해졌어. 다음 달부터는 목표액을 2배로 올려. 못 채우는 놈들은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다음 파일 또 다음 파일. 영상이 계속될수록 박무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져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차갑게 식어버린 화환처럼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가면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죄 행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신형 군용 트럭에 엔진을 고쳐 직전에 중고 엔진으로 바꿔치기 한 뒤 새 엔진을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장면.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 방한 용품들을 대량으로 빼돌려 암시장에 유통시키는 장면. 심지어는 병사들의 식단에서 부식비를 빼돌려 그 돈으로 자신도를 빼돌려 그들만의 호화로운 술파티를 벌이는 장면까지.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가장 질나쁜 범죄 집단이었다. 박무진은 자신의 딸 하나가 바로 저런 악마들의 속을 한가운데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파일명은 다른 파일들과는 달리 준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박무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켜졌다. 영상은 이전의 것들과는 달리 이준서 일병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셀프 카메라 영상인 듯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숨막히는 목소리로 속삭이된 나랬다. 나는 너무 무섭다.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 그대형 방산의 박 사장과 만나는 것을 녹화했. 그들이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을 그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영상이 만약 세상에 공개된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 내 동기들이 저 쓰레기 같은 방탄복을 입고 훈련을 받다가 죽을 수는 없다. 영상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최태석의 집무실 안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최태석이 이준서 일병의 맥살을 잡고 있었다. 내 이놈 뭘 봤지? 뭘 찍었어? 이 개새끼야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거짓말 내 이놈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최태석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다.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내일이 쓸 훈련 아주 기대가 되는. 네가 입게 될 그 최신형 방탄복에 과연 총알을 막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기 한번 해볼까. 영상이 거기서 끝났. 그리고 다음 날 이준서 일병은 사격 훈련 중 불우의 사고로 사망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와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박무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은 최태석과 그의 제국에 내려지는 거대한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의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자갈을 막아줬다. 그의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부대를 쏙대바드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이 영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최태석과 같은 거물급 인사는 분명 조작된 영상이라고 발뺌할 것이고 그의 뒤에 있는 더 거대한 몸통은 어떻게든 그를 비호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증거를 넘겨준 이로운 일병과 자신의 딸 하나의 신변만 위험해질 뿐이었다. 그의 자식으로는 더 완벽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최태석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제 발로 지옥의 문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완벽한 덫. 그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가 아닌 가방 속에 있던 또 다른 위성전화를 꺼냈다. 이 전화는 오직 그와 그가 가장 신뢰하는 몇 명 핵심 참모들만이 아는 완벽하게 보안 처리된 이 통라인이었다. 그는 단축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저편에서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합참정보본 부장입니다. 박무진의 목소리는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고는 단 1%도 섞이지 않은 강철처럼 차가운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제11사단 사단장 최태석 소장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통신 작은 흐름, 심지어는 그가 어젯밤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까지 사사치 파헤쳐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비공식적인 그림자 작전이다. 알겠습니다. 의장. 전화를 끄는 박무진은 다시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서울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다. 최태석이라는 미친 개가 자신의 딸을 향해 마지막 이빨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 합참의 이장 박무진의 이름으로 하늘의 천둥을 불러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가장 어두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의 끝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찬란한 정의의 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복수의 신은 이미 주사위를 던진 것이다. 최태석 소장은
불안했다. 며칠 전부터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 부대 내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낯선 시선들이 늦어졌고 외부의 뒷배들과의 연락도 평소처럼 원활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서서히 갇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불안감의 근원은 바로 박하나 일병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녀간 이후 그녀는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의 가장 깊은 죄의식을 꿰뚫어보는 것 같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이 준서의 USB가 외부로 유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USB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바로 이 준서의 동기이자 최근 박하나와 자주 접촉했던 이로운 일병이었다. 최태석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하나 그 계집이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부대의 비밀을 외부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위험한 불씨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기회에 박하나를 완벽하게 다시는 그 어떤 병사도 감히 자신에게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 본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쇠명을 만들어냈다. 상관에 대한 불복종 및 하극상, 군 내부 기밀 유출 시도, 그리고 적대 세력에 동조하여 부대 내 분란을 조장한 주의 터무니없는 쇠명이었지만 이 왕구간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다음 날 오전 비상사일이 요란하게 울리며 화랑부대의 모든 병력이 연병장으로 긴급 집결했다. 장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연병장 중앙에 세워진 단상 위로 최태석 소장이 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전환 주목.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얼어붙은 연병장 위로 울려 퍼졌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우리 화랑부대의 명예를 덜어 핀 한 명의 반역자를 심판하기 위해 섰다. 반역자라는 단어의 연병장이 술렁했다. 헌병대는 죄인 박하나 일병을 끌고 오르 최태석의 명령이 떨어지자 두 명의 덩치 큰 헌병이 양팔이 결박된 채 끌려오는 박하나를 단상 위로 거칠게 밀어올렸다. 그녀는 저항하다 구타를 당했는지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군복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녀는 꼭꼭 씻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눈으로 최태석을 노려보았다. 죄인 박하나는 들으라. 최태석은 미리 준비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너는 신병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사건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으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 비어를 퍼뜨려 부대 내 갈등을 조장하였다. 또한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시도하는 등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족해비를 저질렀다. 거짓말 하나가 소리쳤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적 없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닥쳐라. 최태석은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내년에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오늘 나는 사단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니년에게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허리춤에서 검고 길쭉한 물건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멈췄다. 전기 충격기였다. 치위 진한용으로 사용되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치명적인 무기. 이것이 군기다. 최태석은 포효하며 전기 충격기의 스위치를 켰다. 지지지지 충격기 끝에서 푸른 스파크가 섬뜩한 소리를 내며 터져나왔다. 이것이 불복종의 대가다. 헌병들이 하나의 양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화랑 부대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최태석은 그 전기 충격기를 하나의 어깨에 그대로 갖다 댔다. 으악. 하나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듯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온 몸이 활처럼 휘며 땅바닥 위에서 격렬하게 격렬했다. 차리 타는 역겨운 냄새가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았. 몇몇인 분노에 주목을 꽉 쥐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보았다. 저항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최태석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 부족한가 보군. 그는 경련이 멎어가는 하나에게 다가다. 이번에는 그녀의 옆구리에 다시 충격기를 갖다 댔다. 으아. 하나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컥컥하는 신음 아름께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 모든 광경을 철조망 박낡은 트럭 안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박무진이었다. 그는 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유일한 피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짐승처럼 고문당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차가운 돌가면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트럭의 핸들을 너무나도 강하게 쥐고 있는 나머지 단단한 핸들이 우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있었다. 그의 손등 위로는 시벌한 힘줄이 벼음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최태석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봤다. 그는 잠들어 있던 신의 영린을 건드리고 만 것이다. 박무진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는 반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수화기 저편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장님 드디어 나다. 박무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온 세상을 뒤엎어버릴 거대한 폭풍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지옥의 판결을 내렸다. 지금 즉시 천둥을 발동해 수화기 저편에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렸다. 천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박무진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그의 한마디는 이제 곧 화랑 부대의 하늘 위에 떨어질 무자비한 철퇴와도 같. 목표 제11사단 현재 시각부로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포위, 봉수해야 한다. 특전사령부 예하전 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 사령부 직할 군사경찰단 전원 투입.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한마디는 철태석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인하고도 굴욕적인 사형 선고였다. 사단장 철태석 소장, 그놈이 신고 있는 그 더러운 군 화발이 아닌 맨발로 땅을 딛고 기어 나오기 전까지는 개미새끼 한나디 부대 밖으로 내보내지 마. 전화가 끊겼다.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철태석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일어나 이 반역 잔연에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심판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머리 위 하늘에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차차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분노는 그 어떤 자연재보다도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이었다. 대한민국 군의 진짜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터였다. 낡은 트럭 안의 공기는 뜨거운 쇠물처럼 무거웠다. 박무진은 운전대에 기댄 채 작은 휴대전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그의 딸이 겪고 있는 지옥의 풍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가 딸에게 면회를 갔을 때 몰래 건네주었던 작은 옷 기핀.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합참의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초소형 스파이 캠이자 도청장치였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딸의 안전을 확인할 마지막 수단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지지직 화면이 거칠게 흔들렸다. 스피커를 통해서는 최태석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와 전기 충격기가 터져 나오는 끔찍한 소음, 그리고 자신의 딸이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 순간 박무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실체처럼 창백해졌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어득하는 이빨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온몸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일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바쳤다. 하지만 지금 그가 지키는 이 나라 안에서,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유일한 피처 죽은 아내의 마지막 유산이 한낱 미친 개 손의 짐승처럼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로서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이제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의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로 변모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진짜 휴대전화 합참의 이장에게만 지급되는 붉은색 위성 전화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와 1번을 길게 눌렀다. 수화기 저변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의장님,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지금 사모님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의 최측근이자 합참작전본 부장인 이진호 중장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박무진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의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다. 박무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한 무서운 정적만에 감돌고 있었다. 지금 내 딸의 비명소리가 들리나? 이진호 중장은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박무진의 스파이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네, 의장님, 똑똑히 듣고 있습니다. 좋다. 박무진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할 분노한 신의 눈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고통받는 화면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지옥의 판결을 내렸다. 지금 즉시 규약 천둥을 발동해 그 한마디에 소화기 저편 합삼 지휘통제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보였다. 국가 비상사태실 합참의장의 직권으로 모든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 최고 등급의 비상작전 프로토콜. 지난 수십 년간 전생 시나리오 훈련에서 나 등장했던 전설 속의 규약이었다. 이진우 중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목표는 어디입니까? 박무진의 입에서 다음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한마디는 이재골 화랑부대의 하늘 위에 떨어질 무자비한 철퇴와도 같았다. 목표 제11사단. 현재 시각부로 부대 전체를 완벽하가 포위 봉쇄한다. 특전사령부, 예하전 공수 특전여단과 수도방위 사령부 직할 군사경찰단 전원 투입. 그의 명령은 한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일개사단 하나를 제압하기 위해 군단급 규모의 최정예 병력을 동원하라는 것. 이것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수준의 과잉 대응을 넘어선 선멸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의장님, 그렇게까지. 이진우 중장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박무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한마디는 최태석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인하고도 굴욕적인 사형 선고였다. 사단장, 최태석, 소장, 그의 목소리에는 지옥의 함기가 서려 있었다. 그놈이 신고 있는 그 더러운 군합발이 아닌 맨발로 땅을 딛고 기어 나오기 전까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부대받고 런해보내지 마. 명을 받들겠음. 이진우 중장은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가 끊겼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즉시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수십 명의 작전 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전사령관 연결해 즉시 블랙벨의 전병력 출동 준비. 수방사 헌병단장에게 알려 방패 1호 작전 발령. 열사단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라. 공군의 지원 요청에 이맹 7737 필사이 즉시 216 11사단 상공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전파를 차단한다. 대한민국 요섭군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밀한 부대들이 단 한 사람의 명령에 일제히 잠을 섞여나기 시작했다. 수도권 외곽의 특전사 기지에서는 완전 무장한 검은 베레의 특전사 대원들이 블랙홀 그 헬기에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의 헌병기지에서는 육중한 차류형 장갑차들이 꽤 음을 내며 출동을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눈을 뜨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신병의 아버지가 아닌 이 나라 군다의 최정점에 있는 신이었다는 사실을 최태석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연병장 한가운데서 자신의 작은 왕국에 도취되어 광기 어린 독재자의 놀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일어나 이 반역자년,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에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심판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것. 자신의 머리 위 하늘에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분노는 그 어떤 자연재보다도 더 무섭고 더 다괴적이었다. 대한민국 군의 진짜 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터였다. 화랑 무대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최태석은 의식을 잃을 곳으로 진 박하나를 발길로 툭툭 차며 승리감에 도출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 앞이 감히 저항했던 어린 암사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끌고 가 독방에 천어 밥도 주지 마. 전현이 내 발밑에 기면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그가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천둥 소리와도 같았고 거대한 지진의 전조와도 같았다. 뭐지? 무슨 소리야? 최태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대를 둘러싼 산등성이 너머로 검은 점들이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열, 스물, 서른. 그 수를 해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검은 점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에 새로 변했다. UAE킥 블랙호크, 대한민국 육군함국 작전사령부의 모든 가용 헬기들이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화랑부대의 상공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저게 뭐야, 훈련인가? 왜 아무런 보고도 없었지? 최태석은 당황하여 작전 참모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상급 부대에 연락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하지만 작전 참모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부대의 전문과 후문,
그리고 모든 외곽 초소에서 동시에 거대한 파이어름이 터져나왔다. 육중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뜯어져 나가고 K808 차류용 장갑차를 앞세운 군사경찰단 기동대가 먼지 구름을 이루기며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부대의 모든 주요 시설과 도로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저항하는 모든 병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블랙호크 헬기에서 쏟아져 내린 검은 베레의 특전사 대원들이 부대의 지휘 통제실과 무기고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화랑 부대는 불과 몇 분 만에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거대한 강철의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최태석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반란, 쿠데타 아니면 전쟁?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평생을 군에 몸담았지만 이런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무력은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마치의 신의 군대가 강림한 듯한 모습이었다. 또 대체 누가 어떤 미친놈, 그가 공포에 질려 중얼거리는 순간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들어왔다. 부서진 정문을 통해 모든 장갑차와 무장 병력들을 뒤로 한 채 아주 낡고 녹슨 일돈 화물 들어간데 아주 천천히 마치 개선 행진을 하는 황제처럼 연병장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다. 덜덜 그 초라한 트럭의 엔진 소리는 주변의 모든 꽤 몸을 집어 삼키는 듯한 귀괴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모든 특전사 대원들과 헌병들은 그 낡은 트럭이 지나가는 길 위에서 일제히 부동자세로 서서 가장 완벽한 예의를 갖춰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트럭은 연병장의 한가운데 최태석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깍 낡은 운전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며칠 전 위병소에서 자신에게 온갖 멸시와 모욕을 강했던 그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가난하고 늙은 아버지 박무진이었다. 최태석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영감생이가 어떻게 여기에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박무진은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4개의 다이아몬드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군 60만 대군의 정점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절대 관력의 상징, 합참의장 배장의 계급장이었다. 그는 낡은 트럭문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최태석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어리석은 짐승을 심판하러 온 만군의 왕, 신의 눈이었다. 합참의장 최태석의 입에서 공기에 찢기는 듯한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박무진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 박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내리는 걸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해 길을 여는 듯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은 그저 상처 입은 자신의 딸을 향해 나아가는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의 발걸음. 1분이었다. 그가 딸의 앞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4개의 별이 빛나는 대장의 야전상해를 벗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딸의 몸 위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가던 딸의 몸을 감쌌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돌고 있는 최태석을 향했다. 그 순간 최태석은 직감했다. 자신의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 어떤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더 굴욕적인 심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연병장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다. 하늘에서는 수십 대의 헬기들이 내뿜는 그의 음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땅은 위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백,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낡고 녹슨 트럭 한 대, 그리고 그 앞에서 대한민국군의 살아있는 전설, 합참의장 박무진 대장이 서 있었다. 최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먼지 묻은 전투와 그 위로 곧게 뻗은 대장의 정복 바지 자랑 많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감히 그 너머에 있는 신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의 뇌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며칠 전 자신이 폐차장 보물 추겁을 하며 모욕했던 그 늙은이가 60만 대군의 정점에 서 있는 합참의장이라고. 합참의장님. 그의 입에서 모기 소리만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박무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딸의 모음이로 자신의 야전상의를 덮어준 후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딸을 바라볼 때의 그 애틋한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오직 지옥의 모든 한기를 담아듯한 차가웠고 무서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최태석을 향해 걸어갔다. 또 그의 구두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연병장 위를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최태석의 바로 앞에 멈춰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이나 질책보다 더 무겁고 더 끔찍했다. 최태석은 마치 거대한 산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마침내 박무진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 한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최태석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소장. 최태석. 그는 최태석의 계급과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들어라. 최태석은 마치 목이 부러진 인형처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심판하러 온 분노한 신의 얼굴을. 그의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들어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 절대자의 눈이었다. 내 놈이 말했지. 박무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화랑 부대에서는 내 놈의 말이 곧 법이라고. 그 말에 최태석의 몸이 움직했다.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한 말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박무진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법을 들어보아라. 그는 더 이상 최태석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있던 합참작전분 부장 이진우 중장을 향해 고개를 깔닥였다. 이진우 중장은 즉시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하늘을 향해 한 발을 쏘았다. 날카로운 총성이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단상 아닌 단상 박무진이 서는 곳으로 집중되었다. 박무진은 확성기를 들고 있던 한 헌병에게서 확성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화랑 부대 전 장병을 향해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당신들의 지휘관님 소장 최태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다.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 모본부 의장 대장 박무진이다. 그의 선포에 연병장에 모여있던 모든 병사들이 경악과 충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전우를 능력한 반역자들을 심판하고 무너진 화랑부대 군길 바로 세우기 위해 왔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태석을 발끝으로 툭 찼다. 제11사단 사단장 소장 최태석의 모든 지위를 현시간부로 파면한다. 또한
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살인교사, 그리고 반란주의 준하는 하극상 혐의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다. 그의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장한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태석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이건 너와 이건 무예야. 합참 의장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최태석은 마지막까지 발압했지만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두 개의 별, 소장의 계급장이 헌병의 손에 힘없이 뜯겨져 나갔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모욕, 자신이 누군가에게 내렸던 그 형벌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스란히 대받고 있었다. 절차라고 박무진은 그를 비우셨다. 미놈이 내 딸에게 전기 충격기를 들이댔을 때 그 절차라는 것을 생각이나 해봤나? 미놈이 억울한 병사에게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웠을 때 그 절차는 어디에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점점 더 커져갔다. 군법은 미움처럼 힘없는 부하들을 짓밟고 착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명예와 생명을 바로 미놈 같은 쓰레기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끌려가는 최태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그의 귀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지옥의 속삭임 같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딸의 몸에 새겨진 모든 상처와 미놈이 내게 안겨준 모든 모욕은 법의 심판과는 별개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공평하게 대갚아 주마. 그의 눈빛은 약속하고 있었다. 최태석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박무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의무병들에게 자신의 딸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국군 수도배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의 다음 단계를 위해 천척이 돌아서다. 그의 손에는 이로운 일병이 건네주었던 모든 신실이 담긴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이제 이 추악한 연극에 모든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시간이었다. 최태석의 헌병들에게 끌려나간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아직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지옥 같았던 화랑부대의 시대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박무진은 자신의 딸이 실린 헬기가 하늘 위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걱정은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다시 강철처럼 차가운 군 통수권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이진호 중장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USB를 건넨다. 준비됐나? 네, 의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진호 중장의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공병대 병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병장 중앙 단상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이동식 LED 스크린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볼 수 있는 거대한 5구의 영화관과도 같은 화면이 세워졌다. 병사들은 술렁했다. 합참의 의장이 이 긴급한 상황에 갑자기 거대한 스크린을 설치하는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최태석의 하수인으로 아직 체포되지 않은 채 병사들 사이에 섞여 있던 몇몇 간부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침 내 스크린이 설치되고 지지직하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박무진은 다시 한번 확성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중 상당수가 지난 몇 년간 부당한 폭력과 착취 속에서 신음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정령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선택이었는지를. 나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이해를 담고 있었다. 나는 여러분이 왜 침묵할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해 섰다. 여러분의 지휘관이,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단장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패한 괴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괴물이 어떻게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여러분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는지를. 그는 이진호 중장을 향해 고개를 끄다. 재생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대한 스크린 위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 준서 일병이 목숨을 걸고 기록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세상에 열리는 순간이었다. 영상의 시작은 낯익은 부대의 낡은 창고였다. 화면 속에서 최태석 소장이 젊은 병사 한 명의 뼈야물 이유 없이 후려치고 있었다. 퍽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지자 연병장 곳곳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들이 지난 몇 년간 거의 매일 같이 목격하거나 혹은 직접 겪어야 했던 익숙한 폭력이었다. 다음 영상. 최태석과 그의 부하들이 병사들에게서 뜯어낸 보호세를 세며 길길거리는 장면. 다음 달부터 전혀는 목표액을 2배로 올려 못 채운 운동들은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최태석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들의 쥐꼬리만한 월급이 저자들의 술값으로 사라져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채밀어 올랐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최신형 군용 트럭의 엔진을 고철 직전에 중고 엔진으로 바꿔치게 하는 장면. 병사들의 겨울을 지켜줘야 할 방한 용품들을 암시장에 팔아 옮기는 장면. 심지어는 자신들의 밥까지 훔쳐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는 장면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모든 병사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침묵은 이제 서서히 분노의 술렁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런 개자식들, 우리가 저런 놈물 밑에서. 욕설과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 이준서 일병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셀프 카메라 영상이었다. 나는 너무 무섭다. 최태석 사단장이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녹화했다. 준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연병장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서 최태석이 준서의 맥사 가을 잡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왔다. 내일이 쓸 훈련 아주 기대가 되는군. 네가 입게 될 그 최신형 방탄복이 과연 총알을 막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기 한번 해볼까. 그것은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준서의 죽음이 결코 사고가 아니었음을 모든 병사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은 검게 변했다. 하지만 연병장의 불은 이제 막 붙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속았다. 자신들의 전우가 저 추악한 괴물들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박무진은 다시 확성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불꽃것 같았다. 모두 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충성을 바쳤던 자의 진짜 모습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침묵해야만 했던 이유다. 여러분은 비겁했던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군복 입은 악마들의 인질이었을 뿐이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갔지만 아직 연병장 한쪽 구석에 끌어앉혀져 있던 최태석의 핵심 공범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들이 있다. 저들이 여러분의 전우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헌병대는 저 반역자들을 당장 체포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달려들어 넋신한 채 서 있던 부패한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하기 시작했다.
철컥철컥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병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박무진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분노의 물결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분노를 부패한 군을 뿌리부터 개혁하는 거대한 에너지로 승화시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리에서 병사들 스스로의 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진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질문은 이 무너진 화랑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대한 질문이 닿을 터였다. 영상 상영이 끝나자 화랑 부대의 연병장은 거대한 분노의 윤곽로가 되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억눌려왔던 울분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인 채 연병장 한쪽에 무릎 꿇려 있던 최태석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다 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나? 고작 날까 빠진 동영상 몇 개로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박무진을 향해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쳤다. 박무진 네가 합참의 이장이면 다야? 미년 딸내미 하나 때문에 감히 나를 건드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전원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꾸민 함정이라고.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었다. 도도, 도도, 도도. 다시 한번 하늘이 울리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공격 헬기 편대와는 다른 더 육중하고 안정적인 헬리콥터 한 대가 연병장 상공으로 접근하고 왔고 헬기의 동체에는 국방부 특별합동수사본 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헬기는 연병장의 중앙 박무진의 바로 앞에 착륙했다. 문이 알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은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에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한 군 검찰과 회계수사 전문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기밀도장이 찍힌 육중한 서류 상자들이 들려 있었다. 수사팀을 이끄는 군 검사가 박무진에게 다가와 거수경략했다. 충성 의장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무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는 발악하고 있는 최태석을 마치 가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의 마지막 희망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다렸다. 그 한마디에 최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았다. 박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니놈이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작은 세탁 네트워크 끝 또한 불과 5분 전에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 사법공조소사 팀에 의해 완벽하게 박살이 났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지. 이 상자 안에 둔 것은 바로 니놈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다. 똑똑히 들어보아라. 최태석의 눈이 공포로 완전히 뒤집혔다. 그의 마지막 포로 그가 그토록 밀었던 돈의 힘이 그의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 안 돼. 그의 입에서 험악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박무진의 진정 심판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넘어선 더 근원적이고 더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든 채 연병장을 가득 등 매운 수천 명의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천둥과도 같았다. 화랑 부대 장병들에게 고한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부조리를 보고도 눈을 감아야 했고 동료의 고통을 외면해야만 했다. 그 침묵의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의 전우 이준서 일병의 억울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포효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다.
여러분의 분노를 보여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최태석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착취를 당했던 모든 장병들은 앞으로 한 걸음 나와라.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만약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합참의 장의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며 망설이고 있었다. 그들의 몸속 깊이 지난 몇 년간 쌓여온 공포의 기억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최태석의 입가에 다시 희미한 비웃음이 떠오르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병장의 가장 앞줄. 의문병들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서 있던 한 사람.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지만 결국 꺾이지 않았던 눈빛의 여군 신병, 박무진의 딸 박하나였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주 작고 힘없는 한 걸음. 하지만 그 한 걸음은 꽁꽁 얼어붙었던 거대한 땀을 무너뜨리는 최초의 균열이었다. 하나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을 시작으로 한 명, 두 명, 그녀의 옆에 있던 동기들이 망설이며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10명, 수십 명, 100명, 마침내 수천 명의 병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풍 수천 개의 군화가 동시에 땅을 울리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억눌렸던 자들의 거대한 함성이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을 향한 살아있는 인간 파도의 진격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완전히 넋을 잃었다. 자신이 그토록 벌레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짓밟았던 그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이제는 거대한 심판의 벽이 되어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병사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에게 억울하게 죽어간 이준서 일병의 수천 개의 원혼처럼 보였다. 으아. 그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뒤잉굴기 시작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이름 없는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 아래에서 완벽하고 처참하게 종말을 고했다. 박무진은 그 광경을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것은 네 개의 별을 단장군이 아닌 불의의 앞에서 기꺼이 한 걸음을 내딛는 이름 없는 젊은 용기 속에 있었다. 그는 혼병대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저 반역자들과 그의 모든 하수인들을 당장 연행해. 혼병들이 정신이 나간 최태석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의 공범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은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뜨거운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가장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 있었다. 그리고 화랑 부대의 하늘 위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천둥이 지나간 자리에 화랑 부대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최태석과 그의 부패한 제국은 하루 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군사법정 최고법원은 이 사건을 국가 안보를 뒤흔든 최악의 반역행 위로 규정했다. 주범 최태석과 그의 핵심 공범들은 전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수십 명여 간부들 역시 군복을 벗고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다. 박무진 합참의장은 최태석의 비밀 계좌에서 환수된 수천억 원의 검은 돈을 모두 화랑부대를 위해 사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 돈은 그동안 병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쌓아 올린 것이었기에 당연히 그 주인인 병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낡고 위험했던 훈련 장비들은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되었다. 비가 새던 병사들의 생활관은 호텔처럼 퀴조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부실했던 식단은 영양과 맛을 모두 갖춘 건강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창설. 화랑부대는 불과 몇 달 만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살기 좋은 무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화랑부대 신임 사단장 취임식이 열렸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박무진 의장이 직접 발탁한 당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약속했다. 나는 여러분의 상관이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전우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 화랑부대에서 단 한 영의 병사도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의 병사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그 박수를 보내는 병사들 대열소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이제는 끔찍했던 상처를 모두 회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박하나였다. 그녀는 이제 막 부사관 학교를 수료하고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전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바로 세운 이 부대에서 과거의 자신처럼 고통받는 후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따뜻하고 강한 선임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의 옆에는 이로운 하사가 함께 서서 미소 지고 있었다. 두 젊은 영웅은 이제 화랑부대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하나는 연병장 한주 구석. 이제는 이름 없는 들꽃이 피어난 자리에 섰다. 1년 전 친구 이준서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보고 있니, 준서야.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다. 네가 꿈꾸던 세상이 이제야 온 것 같아.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차가웠던 겨울은 가고 화랑부대에는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너 모든 것은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외쳤던 한 오만한 권력자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전기 충격기가 한 명의 나약한 여군을 그리고 그녀가 품었던 정의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우는 한때 수백 수천 명이 지켜보는 연병장 한가운데서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기 충격기는 육신에 끔찍한 고통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수천 개의 심장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함께 뜨기 시작할 때 타오르는 거대한 정의의 불붙까지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한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강력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이 짐승처럼 짓밟히는 순간 그 모든 권력을 동원해 복수하는 대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병사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함께 싸워주겠느라고. 그는 자신의 딸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수많은 아들, 딸들에게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에게 그저 이름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위대한 아버지는 딸에게 물려줄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가 살아갈 세상까지도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깨 위의 별입니까? 손에 준 전기 충격기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공포에 질려 침묵할 때 기계의 앞으로 한 걸음을 내리는 이름 없는 병사의 그 발걸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풍려가 패서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공범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날의 화랑부대 연병장에 서 있던 한낭의 병사였다면
당신은 기거의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